자, 이제 34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마이크를 조금 더 당긴 다음에 시작해볼게요. 자, 34번째 제2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 끝장내기 109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러니까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것은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을 다시 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과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금전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돈 말고 돈 때리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너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과산 공명거, 그러니까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들의 과산 공명거가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산 빼고 공명거, 그죠? 공급 거부, 그래서 주요개념정 1번에 공급 거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단 공표, 그 다음에 관어사업 허가 거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은 제가 강의 때 하진 않지만 시정명령 건축법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하명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박효선 교수님 책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쓰시곤 해요. 그래서 고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묶어서 다루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 333쪽 가셔서 이제 넘기시면 이제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이제 관련 조문 정리에서 국세징수법 7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떠한 의미로 등장하는 거냐면 관어사업 거부죠. 관어사업 거부, 관어사업 허가 거부 혹은 이제 관어사업의 제한이라고 부르는 거. 얘의 그 관어사업 거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의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세기본법 85조의 5 보시면 얘는 명단 공표의 예시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얘는 통과가 되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법적인 의미가 없고 수험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되면 그때는 얘를 봐두셔라 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지문 정리로 바로 들어가시면 3번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적법 절차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헌법을, 그러니까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헌법도 하시잖아요. 헌법에서는 어떠한 제도가 무엇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판단했는지 합헌이라고 판단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동시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무엇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는지 그것도 막 비틀어 출제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법 몰라도 되고, 아무튼 청소년 성매수자,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돈 주고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했다가 걸렸을 때 신상 공개하는 제도가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데 합헌이라고 봤다라는 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9급 하시는 분들로서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7급 하시는 분들은 헌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보시면, 자 근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얘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헌법상의 원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중 하나에라도 위반하게 되면 위헌이 되는데, 아니다,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334쪽에 5번 질문 보시면, 자 행정상 공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명단 공표랑 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들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령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행정상 공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돌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상 공표 제도를 두면 그걸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떤 기본권의 이득을 보게 되냐면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게 돼요.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고액을 체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존재하면 반대편으로 그 명단에 공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를 보게 되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행정상 공표 제도가 존재할 때 이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건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정상 공표제도, 행정상 명단 공표제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익형량으로서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이익형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존재하는데, 명단 공표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보다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더욱더 기여한다, 그럴 땐 합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됐죠? 혼자 보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얘를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변이라고 써둔 이유는 뭐냐면 이건 헌법학의 영역이에요. 헌법학의 영역. 근데 이제 지방직으로 옛날에 어렵게 출제할 때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기출 지문들이 보시면 좀 많이 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년, 18년은 상관이 없는데 10년, 그죠? 그리고 03년, 그죠? 03년. 그 다음에 10년, 10년, 07년, 10년 이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은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출 지문들 다 긁어 모아보자면 이렇게 오래된 것들만 그래서 나온다. 라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지문 보시면 이것이 최신 판례로 나왔고 판시가 나오자마자 변호사 시험과 군무원 시험에 2번 곧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금 어디냐면 334쪽 8번 지문이에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 의무 기피를 이유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이 최종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자, 지방 병무청장의 1차 공개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해설 보시면 이 내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병역 기피하신 분들 있죠. 이제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과 관련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신 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이제 병무청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토대로 혹은 양심상의 이유를 토대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먼저 지방병무청장이 있고 병무청장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방병무청장하고 병무청장이 있는데 누가 더 높은 걸까요? 병무청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 있죠. 그러니까 세무서장도 있고 죄송해요. 세무서장이 있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병무청의 시스템과 세무서의 시스템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세무서장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지방국세청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국세청장 위에 누가 있냐면 국세청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인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병무청장처럼 병무청장이 있고 그 아래 각 지방에 지방병무청을 두고 그 지방병무청의 장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을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국세청도 국세청장이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게 또 시스템이 또 뭐랑 똑같냐면 경찰청도 똑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있고 그 밑에 경찰서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무청의 경우는 2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병무청장이 있고 지방병무청장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청장은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자, 그 병역 의무 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방병무청장이 우리 지방병무청에서는 이런 애들이 병역을 기피합니다라고 공개 대상자로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상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 올려요. 그래서 병무청장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병무청장이 병무청장의 이름으로 병역 기피 의무자에 대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병무청장이 그걸 공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다음 실제로 집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대법원이 어디에 처분성을 인정했냐면 요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개 행위는 처분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처분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비판의 여지도 많긴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면 지방병무청장이 이제 곧 그러니까 공개 행위라는 집행 행위를 하기 바로 직전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공개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사람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요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싸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개별 통지를 해주거든요. 너 공개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통지를 받으면 그때 싸울 수 있게 해준 거죠. 왜냐면 이게 한번 공개가 되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여부 결정 단계의 처분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오 되게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얘가 처분이냐를 물어본 것이 변호사 시험인 거예요. 이해돼요?
예, 변호사 시험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은 애초에 이 군대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처분성 있냐? 이렇게 O 이렇게 물어본 거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출제한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상재 결정 처분 아니고 병무청장의 공개가 처분이다. 그렇게 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학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원래 그 명단 공개 행위가 처분인가에 대해서 막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단 공개 행위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실제적인 공개 행위 직전에 이루어진 결정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어가지고, 그래, 이거랑 관련된 학문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주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판시가 2019년에 나오자마자 2번 바로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시면 시정명령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시정명령 박효선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죠. 근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박효선 교수님이 뭐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박효선 교수님이 일단 첫 번째로 행정법 학계의 실세시죠.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오타가 발견됐어요. 뭐냐면 여기가 12이고 얘가 13이죠. 하나씩 줄여주세요. 이렇게 오타가 쓸 때는 안 보이는데, 네, 보이죠. 13.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아무튼 박균성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데, 박균성 교수님이 이제 행정법학회 실세이시면서 그다음에 교과서를 엄청 지엽적이고 자세한 판례들까지, 디테일한 판례들까지,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논의를 되게 크고 이렇게 큰 틀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들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시는데, 박균성 교수님은 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출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책에 올리고 수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으로서도 출제하러 들어갈 때 이걸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수험서가 노량진 수험서가 아니라 교수저니까 되게 자기가 노량진 수험서 따위를 참조하지 않고 출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마침 그 교수님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책에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제의 되게 준거로 사용돼요. 그래서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이걸 좋아하세요. 근데 보시면, 자, 시정명령이란, 네가 지금 예를 들어 시정명령의 대표적인 예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50평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건축허가를 50평 받아놓고 50평 지을게요 라고 해서 50평짜리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몰래 52평을 짓는다든가, 실제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건축 관련 알바라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건축하실 때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50평 짓는다고 해놓고 그 옆에 벽을 되게 허술하게 지어요. 그런 다음에 준공검사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준공검사 딱 끝나면 그 벽 헌 다음에 다시 2평 정도 늘리죠. 막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허가 50평 받았는데 52평 지었더라 라고 해서 시정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평 부분 뿌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시정명령인데, 자,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 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한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뭔 소린지 아시겠죠?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건축물 대장을 보는데 50평이라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건물은 아무리 봐도 50평이 안 되고 한 53평, 4평쯤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54평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다시 걸린 걸 겁먹고 그 집주인이 50평으로 바꿨대요. 그럼 시정명령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인데, 시정했다 그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요 비교 지문으로 요걸 왜 깔아드렸냐면, 다만 이제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없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만 나와라. 그 다음에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단탕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2번 나왔죠 벌써.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발급된다. 얘는 출제된 적이 없고 그냥 박균성 교수님 책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문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참고로 무허가 건물은 행정법적으로 행정청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건물인 것이지, 그것에도 사법상의 소유권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 거래 객체가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국가 국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허가 없이 그냥 누가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건물을 지었으면서 그 건물을 또 임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그걸 을에게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을이. 그랬을 때 그때, 자, 공무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네 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건물의 주인인 갑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입자인 을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해야 될까요? 갑을 상대로, 주인을 상대로. 왜냐하면 시정명령이 뭐예요? 건물 부셔라 이거죠. 근데 건물을 부실 수 있는 권한은 세입자에게 없어요. 주인한테,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 갑한테 해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335쪽 넘어가셔서 14-1번이요. 보시면 그 주식회사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발급된 시정명령을 적법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회사가 혹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그때 그 건물을 부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원래 논리적으로라면 그 소유권자인 법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법인은 관념적 존재인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부실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했다면 권한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것이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 판례도 박효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판례예요. 그래서 출제는 안 됐지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난이도를 지금 계속 행정법 난이도 높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 됐고, 그 다음에 15번 얘는 뭐 사실은 과징금의 영역에 두어도 되는 건데 자 혼자 보셔도 되겠죠, 요거. 무슨 말이냐면 공정거래법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을 1회 하면 해설에 써놓은 것처럼 300만 원의 과징금을 때리고 2회를 위반하면 500만 원을 때리고 3회 이상을 위반하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때리겠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어떤 사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 시정조치를 받은 상대방이 뭐야 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싸웠는데 법원이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시정조치가 취소가 되었을 때 만약 자 1번 그것을 근거로 하여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 평등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이 위배될 여지가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공정거래법을 한 번 위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과징금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냈는데 이번에 또 무엇인가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넌 위반했지? 라고 하면서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은 과징금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발급된 시정조치를 취소했대요. 그러면 자 그때 과징금은 원래 얼마가 부과됐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300만 원만 부과됐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500만 원이 부과돼서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과받아야 될 액수보다 300만 원을 더 200만 원을 더 부과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받았어야 되는 것보다 더 부과받은 거니까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른 사람은 한 번 걸렸을 때 300만 원인데 나는 왜 한 번 걸렸는데 500만 원이야 이런 걸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위배될 여지가 있다 얘기하고는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 평등, 비례, 책임 이 셋 중에 하나를 뭐 비튼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런 것에 반하여 위협하게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자 여기 보시면 그 횟수 가중을 산정해서 제외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 공정거래법을 10번 위반했어요. 그러면 저는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번 위반했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어차피 1000만 원 받을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취소됐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9번 위반한 거죠. 근데 9번이든 10번이든 액수엔 변함이 없죠. 그랬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 위협하지 않다. 뭐 이런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얘 듣고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이 경우를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되게 출제를 해요. 요걸 리버스 시켜가지고 1번하고 2번을 예를 들어서 다만 위 시정 조치를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비례 평등 및 책임주의 원칙이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오선지로 만들어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335쪽에 보시면 행정상 손해정보 이제 5편 들어가는 것인데, 5편 들어간다는 건 이제 4편 제가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부에 있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4편이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5편이 행정상 손해정보고 6편이 뭐겠어요? 행정상 그 쟁송제도는 소송과 심판 남은 거고, 그 다음 5편은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었죠. 5편에서는 행정구제가 아니라 행정구제를 이제 5편과 6편으로 나눈 건데, 5편에서는
손실보상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나누는 건데 둘 중에 뭘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국가배상을 먼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자 뭐 개설 서론적인 얘기 쭉 있는데 먼저 이제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출제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혼자 보세요. 혼자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기출지문 정도로 그냥 눈으로 한번 발라두세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그 기출이 지문이 많긴 하지만 전부 다 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시험 직전에 그냥 눈으로 한번 발라두셨다가 찍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오선지도로 잘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봐두세요. 됐죠? 다만 지금 소방직의 경우가 시험이 2번밖에 치러지지 않았는데 소방직에서 얘네들을 조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소방직 보실 분들만 조금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그냥 국가직이나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시험 직전에 한 번만 보시고 그 다음에 소방직 보시는 분들은 2번 보세요. 시험 직전에 2번,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혼자 보시면 돼요. 출제 가능성 굉장히 떨어져요. 됐고 기출 지문이 많은데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역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간 출제된 걸 다 긁어 모았을 때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 떨어지니까 그냥 혼자 눈으로 보셔도 되고 눈으로 한번 찍어 발라두세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6쪽 가셔서 국가배상법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국가배상법에 들어가면 국가배상법이라는 이제 국가배상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법은 2조상의 국가배상 책임과 5조상의 국가배상 책임을 나눠서 검토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먼저 그 2조상의 국가배상법 책임을 이렇게도 부르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조상의 국가배상 책임 뭐라고 불러요? 영조물 책임 이렇게 부르죠. 영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먼저 2조 책임부터 들어가 볼게요. 2조 책임. 이 국가배상법이 양이 만만치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의 서론적인 얘기인데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꼼꼼하게 보세요. 혼자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국가배상법 조문인데 337쪽이에요.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국가배상법상 조문인데 눈으로 한번 봐보시고. 그러나 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원래 원래 그 앞에 예를 들어서 행정법 통론이나 행정작용법 이런 부분에 등장했던 관련 조문 정리에 등장하는 법조문들은 그냥 참조하시는 목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디냐면 3편 행정절차법 파트랑 그 다음에 5편에 나오는 여기 국가배상이랑 손실보상의 경우는 관련 조문 정리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조문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그냥 봐두시라. 다만 여기 이제 민법 정도는 그냥 참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가배상법과 헌법 정도는 꼼꼼하게 보세요.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국가배상법이 조문이 11개였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깔아드린 건 꼼꼼하게 보세요. 됐죠? 자, 이제 338쪽 가셔서 5번 중요 지문은 아니고 13년 전에 국회직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혼자 보면 뭔 소린가 하실까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국회 소속 통근버스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나 혹시? 국회직 시험 가시면 국회직이 8급이 되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근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국회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갈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국회직은 원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시로 옮긴다죠. 그래서 국회직 인기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국회직이 인기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근무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은 국회직의 경우에는 통근버스가 있어요. 통근버스. 그래가지고 국회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출근해갖고 일하고 퇴근해갖고 그냥 집에서 밥 해먹고 하면은 되게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근버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버스가 있는데 그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가 누굴 치였나봐요. 그랬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냐? 국회인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국회는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 민사소송이라는 건 아시죠? 그 민사소송일 땐 누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주체, 권리 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단위인 그 주체를 상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국회는 주체가 아니에요. 국회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기관일 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국가의 기관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딱 두 놈을 상대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국회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죠. 그래서 얘를 상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다. 됐고, 그 다음에 7번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것이기도 한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보시면, 자 법조문 보세요. 자 국가배상법 7조 올라가셔서 337쪽에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렇게 되는데, 이 법이 뭐에서 국가배상법이죠.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해당 국가, 프랑스죠, 와 우리나라랑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뭔 소리냐면, 자, 우리나라 국민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받아준다라는 보증이 있을 때에만 프랑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7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상호주의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셔서 그 몇 번이었죠? 7번 338쪽 7번 보시면, 자 근데 그 상호보증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국가배상법 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 등에 의해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배상 청구,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했을 때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이랑 프랑스 사이에 상호보증, 그러니까 국가배상에 대해서 상호보증하겠다라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래요. 그냥 어떤 정도면 받아주냐면,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약이 체결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청구를 들어가면 그때는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 상대 국가가 문명국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 실제 사건에서 일본은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줘야만 하는 것인가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주겠는지 여부로 판단할 텐데, 일본 정도면 상호보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맨날 한국사 시간에 맨날 그 강사분들이 일본을 욕하실 텐데, 일본은 굉장히 문명국이에요, 그죠? 예, 일본은 문명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혹시 중국이다 그럼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받아주죠. 네,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자 8번 지문 보시면, 얘는 사실은 조금 지엽적인 것이긴 한데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서 다뤄는 볼게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형사상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8번이죠. 338조.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되게 이게 이따가 좀 하고 싶은 잔말이 많은데, 자, 해설 볼게요.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는 별개 독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라는 개념은, 불법 행위란 개념은 야 나쁜 짓 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법상으로 법을 어겨서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기게 하잖아요. 그때 손해를 배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행위, 그걸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되게 엄밀한 법률적 개념이에요, 불법행위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얘는 민사상의 개념이에요. 불법행위는 민사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되시더라도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는 것은 민사상의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 범죄행위, 그것은 별개의 독립적 개념이다. 범죄행위는 형사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다.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걸어가다가 친구가 아이패드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때 마침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밟아서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부주의하게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민사상의 개념과 그 형사상의 개념은 별개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되게 여러분 남자분들 많이 겪으시는 건데, 술 먹고 사람 많이 때리시죠? 자, 볼게요. 그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밤에 놀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을을 폭행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사상의 법적인 문제와 형사상의 법적인 문제가 별개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형사상의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인으로 살아가려면 알고 계셔야 되는 법적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사상의 문제라는 것은 국가가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형사상의 문제라고 불러요. 그게 뭔 소리냐면 갑이 을을 폭행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을 국가가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그때 쓰이는 게 형법전인 거예요. 형법전에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경우 범죄로 규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합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에 맞춰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거기에 딱 부합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때렸는데 뭐 살짝 찢었다. 그러면 폭행치상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처벌이 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건 국가와 그 갑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 거고, 이제는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도 처리해야 되죠. 이거는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사상의 문제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때는 을이 원고가 되고 갑이 피고가 돼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돈 내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인 것인데, 근데 어쨌든 자, 민사상의 개념인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행위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되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 자꾸 물어보는데, 밤에 막 놀다가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사람 머릿속이 이게 도덕적인 그 뭐라고 하냐, 되게 양심 개념상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쫄아가지고 민법적인 문제와 형법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로 독자적으로 따로 다뤄진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 딱 기억해 두세요. 형법상의 문제, 형사상의 문제는 뭐라고요? 국가와 나의 문제, 국가가 나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상의 문제는 내가 때린 놈과 나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문제, 그거 민사상의 문제라고요. 선생님, 근데 막 이게 막 연관이 되는 것 같던데요. 언제 연관이 되냐면,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 형사 재판에서 혹시 때린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양형 참작이라고 가지고 그 예를 들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걸 깎아주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나 그걸 깎아주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치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죠? 별개의 문제? 됐다. 무슨 잔말이 이렇게 많아. 하여튼 근데 이거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요즘에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놈 두 놈이나 각각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저는 걔를 알고 그 친구를 A라고 했을 때, 저는 A를 알고 저는 또 B를 알지만 A랑 B는 서로 모르는 친구인데 막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은 공무원인데, 한 놈이 아니라 한 놈 맞죠? 그냥 수강생 중 한 분이셨는데 알아요. 친해가지고 제가 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은 공무원이 되셨는데 15기간에 술집에서 술 먹고 그 깽판을 부린다고 하죠. 그래서 경찰에 출동했는데 경찰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경찰에 멱살을 잡잖아요. 그것도 폭행행위예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집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술 먹고 깽판 부리는데 그때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을 건드린다? 큰일 나요. 특히 여러분이 이미 정규 임용이 된 상태에서는 그냥 감봉을 받거나 야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날 텐데, 15기간은 15에서 정규 임용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요. 되게 조심하세요. 15기간은 진짜 몸 사려야 돼요. 됐고, 자 338쪽에 9번 질문 보시면,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에는 사용자의 면책 규정이 있으나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이 없다. 자, 이건 심화강의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국가배상법 2조 규정이 있고 민법 756조 규정이 있는데 얘네를 비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비교해라, 선생님 이거 조문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고 기출된 부분까지 마세요. 자, 국가배상법 2조 책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은 어떠한 구조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있었어요.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아무튼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물론 사고를 쳤다고 해봐요. 사고를 쳐서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국민한테 데미지를 줬어요. 그래서 국민이 이때 어떻게 하게 하는 제도가 국가배상 제도예요? 국민이
사고를 친 공무원 말고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거야? 얘한테 일 시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손해배상을 들어가게 하는 제도가 국가배상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로 대입을 하자면 사장님이 있었고 알바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알바한테 일을 시키고 알바가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뭐 막 화상을 입게 했다든가 뭐 용접을 하는데 막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게 했다든가 지나가던 사람 그랬을 때 피해자가 사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민법에도 존재하는데 그거를 그냥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말하고 그냥 사용자 책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논리 구조가 비슷하죠. 뭐 일을 시킨 사람, 사장님, 일을 한 사람, 국가 공무원인데 얘가 사고를 쳐갖고 얘가 지금 안 보실까봐, 그러니까 국가 사장님, 알바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사고를 쳐갖고 제3자에게 데미지를 입혔을 때 얘가 국가나 사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국가배상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이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했어도 그냥 배상을 하게 해요. 국가배상은. 근데 민법 756조에는요. 사장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면책 규정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 자, 보세요. 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사장님이 알바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 더 손해배상을 얘네보다 비교했을 때 더 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9번 338쪽 보시면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출 표시가 없죠.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그 협의체 모의고사에선 출제가 되는데 지금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다른 시험에서 기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립 요건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였어요. 2조 책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 첫 번째. 자 복습해 볼까요?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직고의 타손인 이게 필요해요. 공무원의 행위일 것, 그 다음에 직무 행위거나 직무 관련 행위일 것,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했을 것,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 다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 다음 상당 인관계가 있을 것. 요것이 이제 성립 요건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공무원일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자, 얘는 이제 강의할 것이 특별히 없고 주요 개념 정리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그 김조왕금 할아버지 나오는 그 얘기요. 위탁받은 사인도 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얘기 좀 다뤄볼게요. 자 4번하고 4-1번인데 자 시도지사, 구청장 등의 4번부터 볼게요. 어디냐면 339쪽 4번이요. 구청장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원이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기속된 행정처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공무원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공무원에게 일을 시킨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2조 책임의 규정의 의미죠. 그런데 이때 이 공무원에 누구도 들어가요? 공무수탁사인. 그냥 개인인데 공무를 위탁받은 애도 여기에 공무원에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걔가 사고를 친 경우에도 이 사람이 설사 지방직 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그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얘가 사고 친 거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게 2조 책임 규정의 의미예요. 맞죠? 근데 이때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법인이 공무수탁사인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너는 그래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한국토지공사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러니까 대집행은 여기에
수행하던 공무 중 직무 중 하나로 예로 등장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한국토지공사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지금 심화강에서는 안 다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다룬 건데,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의 대외적인 책임,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게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면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되게 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기관으로서는 이득을 엄청 봐요. 뭐 중과실이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반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후에 숨을 수가 없고 경과실만 있어도 직접 전면에 나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한국토지공사는 여기에 말하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에 한국토지공사는 경과실만 있어도 네가 배상해, 직접 네가 배상해, 이렇게 보고 있대요. 자, 그래서 대법원은 공무원을 위탁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이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을 보지 않고 별개 행정치로서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자, 요거가 이제 살짝 좀 할 말이 많은데 이런 거요. 우리 대법원이 왜 공무원에 해당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네가 배상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네가 배상 안 해도 돼, 이렇게 보고 있냐면, 경과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벼운 과실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가벼운 과실로 손해를 국민에게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쫄아가지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가 돈 많으니까, 경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돈 받으면 충분하니까 그때는 경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자라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토지공사는 얘는 자체가 얘는 법인일 뿐더러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경과실의 경우를 면책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를 그냥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러니까 너는 경과실만 있어도 배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판결문에서 요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맨날 복붙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온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같은 논리로 여기 보면 SH공사가 나오는데, 그 SH공사죠. 그 서울 뭐죠 얘가?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울 주택공사인가? 아무튼 얘네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봤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경과실만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최근 판례이긴 한데 출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도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이 사건에서 SH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면, 그래서 SH공사가 있고 SH공사 직원들이 있죠. 얘네들은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얘네들은 경과실이 있어도 배상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넘기면 이제 340쪽 가시면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 직무행위 또는 직무 관련 행위로 이제 사고를 쳐야 되죠. 그래서 주요 개념 정리 보면 1번 어디냐면 340조 끝장내기 113이요.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나 직무 관련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성립한다. 그죠? 됐고, 강의할 것이 자, 341조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쉴게요. 자, 관련 질문 정리 1-1번 보시면, 자, 어디냐 340조 관련 지문 정리 1-1번이요.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적 작용이므로 그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관련 지문 정리 1번 먼저 볼게요.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출로서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건 아시죠? 기본 강의 때 한 거라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공무원이 직무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공무원이 수행하던 작용이 혹시 사경제출로서 하는 작용, 그러니까 행정사법작용이나 아니면 국고작용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다시, 그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그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법상의 문제니까 민법에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인데, 근데 자 요거를 예시로서 던져주는 거예요.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그러니까 이게 99년도 판례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코레일이라는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운영을 하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국가에서 철도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철도 사업을 운행했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판례예요. 그런데 자, 국가가 철도 운행 사업을 하는 거, 이거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국가 배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냐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 시절에도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도 운행 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야. 뭔 소리냐면 국가가 철도 운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돈 벌어들이는 작용이야. 그래서 얘는 사법상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건 아니야.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경찰 시험에만 2번 나왔죠.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기출 표시를 보시다 보면 요런 경우들, 그러니까 경찰에서만 유일하게 나온 경우들이 있는데, 경찰 시험의 경우에는 그 경찰 그 문제은행 풀을 반복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례가 나온 건 아닌데, 코레일이죠 현재. 코레일에서도 똑같은 법리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KTX에 쳤다 그랬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KTX는 다른 건가 지금 법적으로? 몰라도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 자 넘기셔서 341쪽에 6번 지금 볼게요. 공무원이 자기 차 타고 가다가 자기 차인지 남의 차인지는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통상의 근무지, 그러니까 직장, 원래 예를 들어 제가 뭘 예를 들어볼까, 제가 뭐 구로구청에서 일해요. 서울시 공무원이 돼가지고. 근데 구로구청으로 맨날 출근하죠. 근데 구로구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때 직무 관련 행위일까?가 문제가 됐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인정해주면 무슨 일이 좋아질까요? 그 피해자가 돈도 없는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상황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출근하다가 손해본 경우까지는 국가배상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끊어낸 거죠. 그래서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하셔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 비교할 걸로 뭐가 있냐면, 퇴근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미군부대 소속 선임 하사관이 공무차가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런 소리죠. 개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고 뭐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해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 그때 직무관련성 인정해갖고 국가배상을 인정하는데, 뭔 소리냐면, 자 이게 퇴근하다 돌아오는 길에는 출근하고 달리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국가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출근과 퇴근을 비교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해 집으로 운행하던 중.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사는데 원래 일하던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오가던, 제가 지금 저의 뇌피셜이에요. 여기를 오가던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출장을 갔대요. 원래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원래 통상 근무지인데 출장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원래는 정상적인 근무지로 갔었더라면 가지 않았을 길을 일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일 때문에 멀리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일 때문에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의 뇌피셜이었고, 수험적으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출근 없다, 퇴근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6-2랑 6-3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관이라고 써놨냐면, 이게 인상적이니까, 보시면 부대 복귀 중 이런 글자가 보이고, 보시면 귀대하던 중 이런 글자가 보여가지고 얘네들을 관련이 있는 판례라고 생각하실까봐 애초에 그냥 관련이 없다는 걸 눈으로 직접 봐라, 병치해가지고 비교 병치해갖고 봐라 라는 취지에서 제가 깔아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얘네들은 출근이냐 퇴근이냐 관련된 게 아니라, 자 부대 복귀 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둘 다 군인과 관련된 건데, 군대에서는 근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무 시간. 그런데 그 근무 시간에는 보통 이제 영 내에서, 군대 내부에서 일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게 바깥에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가 군인으로서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6시까지가. 근데 일이 있어갖고 뭐 오후 1시쯤에 나갔다가 한 오후 3시쯤에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그럼 돌아와서도 그럼 일이 하루 끝인가? 아니죠. 아직 3시간 남았죠. 그럼 더 일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자, 일단 밑에서부터 볼게요. 6-3 육군 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 예정인 독수리 훈련 대비하. 이게 뭔지 몰라요. 뭐 부대마다 하는 훈련 이름이 막 독수리 막 뭐 이런 훈련이 있어요. 멋있는 거 항상 달아요. 근데 대비하여 사전 정찰차 훈련 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돌아오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었나 봐요. 갑 비록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갑의 운전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 지역의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자,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개인 소유 오토바이인데 이거 왜 막 책임지는 거지? 이때는 갑이 운행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냥 제대로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에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자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공무원 개인이 운행자가 되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을 지는지 여부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요. 자, 공무원이 운행자로 인정된 상황일 때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본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이 운전했던 행위가 여전히 직무 관련 행위일 때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서 별도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운행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직무 관련성이 검토된다고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보니까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찰 목적으로 나갔다 돌아오다가 사고 난 거니까. 그 다음 6-2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구나 8, 9번도 있구나. 빨리 해볼게요. 군인갑은 영해 작업 후 부대 복귀 중 작업병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부대 복귀 중 차 타고 돌아오다가 왜 저만 일 시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우타당하여, 이게 되게 쌍스러운 표현 쓰면 아구창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그랬을 때 국가배상 적용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중배상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검토한 건데, 이거는 이제 혼자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뭐냐, 6-3은 복귀와 관련된 건데, 귀대와 관련된 건데 얘네랑은 관련 없는 거예요. 비교하실 건 얘네 둘을 비교하시라는 거죠. 얘네 둘은 관련, 이 출근이냐 퇴근이냐 관련 없는 판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병치해 드린 거예요. 됐고, 자, 그다음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가지고 8번이 있죠. 7번은 너무 중요해서 다 아시는 거여가지고 강의 안 하는 거고 기본 강의 때도 했고, 8번 보시면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과시나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옛날 판례죠. 90년대. 뭐 예를 들어볼까요? 막 해병대 이런 데서는 그 군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 선임병들이 밑에 후임병을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괴롭히고 폭행하고 막 이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저녁 메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외웠다? 이 새끼 군기가 빠졌네 하면서 때리고, 야,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메뉴 뭐냐? 오늘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답한다. 그럼 내일 모레 저녁 메뉴는 뭐냐? 아니야, 점심으로 바꾸자. 내일 모레 점심 메뉴는 뭐냐?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도가 지나쳐 폭행했다. 그때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뭔 소리냐면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하급자한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급자로부터 바로 손해배상을 받아봐야 돈이 없다, 배째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폭행한 건 사실 직무집행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야, 암기사항에 관하여 가르치다가 빡쳐가지고 때렸네. 그러면 직무관련성 있네 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싶어서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9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세무과 뭐예요? 돈 걷는 애들이죠. 지방세. 소속 공무원이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행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자, 외형상 얘기는 왜 나오냐면 복습해 보면 자, 직무행위로 인하여 직무행위를 수행하다가 사고 치였을 때에 배상을 해야 되고 혹은 직무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처럼 보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하다가 사고 쳤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도 보죠. 그래서 직무행위 또는 직무 관련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시형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를 했대요. 그때 그거 관련해서 손해를 봤다. 국가배상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된다. 왜? 야, 무슨 세무과 공무원이 아파트를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과 직원이었다. 그럼 그럴 수 있는데 세무과 소속 공무원을 왜 믿어? 막 이래서 그거는 외관상으로도 직무 관련 행위로 안 보여라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단타형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쉬었다가 그 다음 들어갈게요.